네, 투자손자법 2부를 시작했습니다. 1부를 마칠 때 우리 장이 한 9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상승폭을 조금 늘리는 게 좀 반가운 모습입니다. 12포인트가 상승해서 1968, 그리고 5.33포인트 상승한 코스닥은 492포인트로 현재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11시부터는 오늘 장 상황에 맞는 종목 상담 진행되니까요. 전화와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수급으로 보는 시장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과 수급 관심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팀장과 함께 프랑스 올랑드 후보 당선 이후 유럽개발은행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일본 디램 반도체 업체 엘피다를 인수한 이후 세계 디램 시장의 변화 구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는 시황 분석의 대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의 흐름을 분석하고 필승 투자 전략을 세웁니다. 이성규의 나비 효과에서는 이슈와 트렌드를 통해 알아보는 주식시장의 비밀스런 흐름을 공개합니다. 네, 5인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12자 투자 전략 포인트부터 살펴드리죠. 네, 박성일 연구원은 낙폭 과대주의 분할 매수를 이야기했고요. 박수영 대리는 박스권의 하방 경직 가능성, 신용훈 연구원은 박스권의 바닥을 지지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최희용 대리는 대외 악재 부각 지속, 관망 전략, 정영훈 연구원은 상승 추세 유효, 저점 매수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관심 업종은 박성일 연구원이 건설주의 분할 매수를, 박수영 대리는 경기 내수주의 매매 가능 시기, 신용훈 연구원 자동차 업종의 분할 매수 유효, 그리고 최희용 대리와 정영훈 연구원은 각각 은행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절대 저평가 구간이다, 또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박소영 대리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장 코스피는 좀 3일 연속 좀 하락하다가 반등을 보이고 있는 장인데요. 코스닥 역시 21선에 좀 진입을 하면서 490포인트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에는 외인과 지금 기관이 팔자, 또 코스닥에는 기관이 사자의 모습인데요. 기관의 매수가 조금 더 힘을 받아야 좀 더 강력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좀 그 힘이 부족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해외 이슈 중에 지금 포커스가 좀 되어 있는 게 프랑스와 그리스 정권 교체로 지금 채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전일엔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과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 올랑드가 관련해서 좀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의 정치적 불안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전일 해외 증시들 모두 장중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축은행 관련주들은 또 하루 만에 좀 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장 초반에 힘있게 좀 출발하던 코스피 역시 시총 큰 종목들이 서서히 조금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마감 역시 혼조세 조금 혹은 강보합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12자 투자 전략에서는요. 박스권의 하방 경직 가능성, 그리고 관심 업종별 전략에서는 경기 내수주의 매매 가능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어제 코스피가 1950포인트 선이 좀 박스권 하단으로 좀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이제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들이 이제 모두 거둬졌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미 해외 악재들이 우리 장에서는 좀 선반영되어 있다는 시각에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부터는 우리 장이 조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는 시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와 또 금통위의 금리 발표 등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장에 좀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10일에 있는 이제 미국의 벤 버냉킹 연준의장 연설에서 QSB에 대한 언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그것 또한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방의 모멘텀이 크게 없는 이러한 장에서는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내수주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경기 내수주라고 하면 지금 카지노, 유통, 여행, 업종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양호한 실적 전망 또는 실적 개선의 가능성을 좀 보시고 옥석을 가려내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옥석을 가려야 된다면 이제 종목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떤 종목 눈에 띄던가요? 네, 제가 지금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CJCGV인데요. 한국 영화 매출액과 관객 수가 좀 전년 동기에 비교해서 지금 눈에 띄게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뽑아봤습니다.
1분기 흥행 영화인 범죄와의 전쟁, 댄싱 킹, 부러진 화살 등의 이런 다양한 장르의 한국 영화들이 지금 현재 영화관에 선전을 좀 하면서 관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한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역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으로 시장 점유율 또한 전년 동기보다 상승한 43%를 기록하였습니다. 2분기 역시 건축학 개론이라는 멜로 영화가 또 흥행 1위의 기록을 경신하는 등 해서 한국 영화가 계속해서 좋은 반응을 또 얻고 있고요. 또한 어벤져스, 맨인 블랙 3 등의 할리우드 스트릿 영화까지 좀 박스오피스에서 좋은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지만 동사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해외 부문이 실적이 다소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실적 부진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또 극복이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는 좀 축소될 것으로 좀 보고 중국 및 베트남에서 수익성 또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좀 보는 것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의 주가를 차트를 좀 보시면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현재 27,000원 부근에서 추천을 드리고 목표가는 좀 박스권 뚫고 올라간 3만 원. 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 부분인 2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CJ, CGV까지 살펴봤습니다. 요즘 개봉하는 영화들이 상당히 큰 기록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호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소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밤사이 뉴욕 주요 증시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 강보합으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 전일 대비 0.5% 오른 10.13포인트 오른 1966.93포인트 기록 중이고요. 코스닥 지수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른 1%대 이상 오르면서 490선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체별 수급상을 자세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일 외국인 역시 아무래도 유럽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지난주 고용지표가 계속 안 좋았던 점 그리고 밤사이 특별한 어떤 호재거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 금일도 매도세가 전 업종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분별로 증권, 보험, 서비스 업종에서 한 소폭의 매수, 한 5억 내외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을 제외하고서는 전 업종, 전기전자, 하하, 운수장비 주된 업종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업종도 전부 다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하학업종 3일째, 상거래일째 계속 저가 매수세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0억 정도 하학업종을 사고 있으며 철강업종 포스코를 좀 많이 사고 있는 모습 46억 정도 철강업종에서 사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결국엔 삼성전자를 좀 제외하고선 다른 삼성 관련 계열사들을 좀 많이 사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25억 정도 순매수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 전기가스업도 소폭 매수를 하고 있으며 반면 자동차 업종은 51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건설업종도 이번 주에 강남 상구 투기지역 해제를 포함해서 10일 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온다는 그 소식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24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어제 5천억 가까이 거의 사는 모습 시장에서 보였었는데 오늘도 역시 시장에서 아침 지금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좀 많이 사는 모습 전기전자 업종, 운수장비 업종을 각각 233억, 147억을 사고 있으며 나머지 업종들도 많이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어제부터 코스닥 시장을 다시 사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도 대거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체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몰레드 장비주들 결국에는 삼성 전자에서 갤럭시 S3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아몰레드에 대한 다시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갤럭시 S3가 생각보다 좀 저조한 스펙이기 때문에 아몰레드가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 때문에 IT 결국에 하드웨어 업종 쪽 장비주들로 좀 기관 매수세가 많이 몰리는 모습 87억 정도 거의 다른 업종을 제외하고선 IT 하드웨어 업종만 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체별 속내를 한 말씀으로 표현하신다면요. 네, 외국인은 역시 불확실성이 싫습니다. 오늘 이제 밤에 또 독일과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새로 당선된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가 만나는데요. 만나는 거 보고 좀 유럽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이렇게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불확실성이 해결되는 거 보고 대응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가 매수세 오늘 좀 상승하니까 역시 효과가 있구나. 오늘도 많이 오르진 않았으니 더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진 코스닥 어제에 이어서 최근에 계속 기간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역시 기관들의 행태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이 노스컷을 쳐놓고 다시 저가 매수세로 어제 300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사는 모습, 오늘도 벌써 140억 정도 사는 모습, 결국엔 개인들이 많이 사던 걸 기관이 바톤 터치하는 모습. 그래서 많이 빠진 코스닥을 좀 많이 사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수급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네, 사실 4월 말일날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삼성 SDI입니다. 최근에 어쨌든 이제 소형 2차전지 사업 호조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었고요. 자동차 이제 이재용 사장이 이제 유럽 지금 순방 중에 이제 그 폭스바겐 자동차 사장을 만나고 결국엔 자동차 2차 배터리 시장도 지금 개발 중에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면서 사실 오늘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모습 4%대 5일선을 타고 옆으로 좀 일주일 행보를 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15만 원이 매수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2만 원 정도 올랐는데요. 좀 추격 매수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시장은 안 좋지만 어쨌든 최근에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고요.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 실적이 호조되고 있는 점 역시 3박자가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3사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삼성 LCD,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부 합병하면서 그리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지분법 평가 이익이 2012년에 40% 정도 결국 증대되는 점, 상당히 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받은 거, 그리고 최근 박스권을 탈피했던 그때 일주일 전 장대 양봉에 이어서 오늘 다시 양봉을 발휘하는 거는 분명히 추가 반등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매수가 16만 원 중반대 지금 만약에 그때 매수하시지 못한 분은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예전 거의 박스권의 상단인데요. 18만 5천 원까지 좀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지난번에 매수가로 설정했던 15만 원으로 좀 상향 조정해가지고 오늘 매수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 16만 5천 원, 손절가 15만 원, 목표가 18만 5천 원 잡아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핫 이슈 살펴볼까요? 이슈 정복하게 박미라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17년 만에 좌파 정권을 맞이한 프랑스와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해보고 유럽개발은행의 역할 검토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김창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270억 원대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회사의 지배 구조를 살펴봐야 할 이유 짚어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법정 관리 중인 일본 디램 반도체 업체 엘피다 인수업체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니혼게이자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기업 편의점을 비롯한 백화점에서 컵밥 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재벌 빵집에 이어 재벌 컵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프랑스에서 17년 만에 좌파 정권이 집권하게 됐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성장보다 긴축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좀 눈길을 끌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유럽개발은행의 역할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요번에 올랑드 후보가 프랑스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제 유럽 재정 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간신히 이제 합의한 신재정 협약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하는 두려움이 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5월 들어서는 기업 실적 발표 같은 이벤트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로존 뉴스에 더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 심리와는 달리 이제 올랑드 후보가 주장하는 제안 중에서 어떤 정책이 그 메르켈 총리와 그렇게 반대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반대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그 유로본드를 발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사르코지 대통령 때도 이미 메르켈 총리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주는 부분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그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나 또는 부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올랑드 후보는 주식 채권 거래에 0.1% 그리고 파생 거래에 0.01% 세금을 물려서 금융세로서 그 재원을 마련하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메르켈 총리는 주식에만 이제 0.1% 정도 세금을 매기자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올랑드 후보가 제안한 정책 중에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 정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정책은 이제 메르켈 총리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EIB의 자본을 확충한다는 정책인데요. EIB는 유로가 생기기 한참 전에 이미 유럽에 설립된 이제 유럽 투자은행이라고 불리는 기관입니다. 그 이제 주로 유럽의 저개발 지역에 장기로 돈을 빌려줘가지고 개발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올랑드 후보가 유로존 전체 성장을 위해서 이 유럽 투자은행에 100억 유로 정도의 자본금을 확충을 해서 유럽의 인프라를 건설하자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을 들여다보면 100억 유로를 유럽 각국에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100억 유로를 자본금으로 납입해주면 600억 유로 정도가 대출이 되고요. 그 승수 효과로 인해서 한 1,8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270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 그 정책에 기대가 되는 것은 그 전에 있던 구제 방안들은 이제 금융권에 대한 지원이었다면 이번 정책은 이제 에너지나 운송, 통신, 상하수도 같은 이제 실물 부분에 투자하기 때문에 유럽판 마샬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의미가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로존 문제의 가장 큰 그 핵심적인 것은 이제 경제력의 차이였습니다. 그 유로존에 있는 독일 국가들이 그 나라들이 경제력이 다른데 단일 통화로 묶여 있는 바람에 그 정책을 실행하기에 참 큰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독일은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지만 이제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극심한 불황을 걱정해야 되는 정도의 이제 경제력 차이가 이제 재정 정책을 펴기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에 EIB 자본 확충으로 인해서 인프라를 투자하게 된다면 이런 유로존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이제 답이 될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그 EIB 자본 확충은 새로운 이제 유로존 그 위기 탈출의 메커니즘이 등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점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일 저축은행과 관련된 뉴스가 헤드라인에 걸려 있죠. 영업 정지도 모자라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들이 주의할 점은 어떤 겁니까? 네, 그 어제하고 오늘 뭐 저녁 9시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했던 뉴스 중에 이제 충격적인 뉴스가 그 미래저축은행 회장이셨던 분이 중국으로 밀항하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잡히셨는데 200억 원을 빼돌렸고 그리고 또 어제 뉴스에는 또 고객돈 1,500억을 빼내서 개인 리조트를 샀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야 이제 수사를 더 해봐야지 알겠지만 언론의 뉴스를 이제 액면 그대로 보고 있자면 이제 충격적인 수준을 넘어서 어이가 없는 수준인데요. 그 만약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정말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대성투자자문에서 SRI 투자 방식을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회사가 잘 되는지 살펴보는 그런 재무적인 요소 외에도 가버넌스, 즉 회사의 지배 구조도 잘 돼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설명해 주지 왜 갑자기 회사의 지배 구조도 잘 본다는 것이냐 이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는데요. 지배 구조를 잘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미래저축은행 같은 사건이 터지는 회사에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제 회장분의 마음대로 이제 고객 돈을 1,500억 원 또 빼내서 어디에 투자하고 또 밀항하기 전에 200억 원 회사 돈을 인출하고 이렇게 가능한 것은 이미 회사의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고 사고의 가능성이 이미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사회이사 제도가 잘 돼 있다거나 아니면 주주와의 관계나
그리고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있다면 이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의 지배 구조 같은 거버넌스도 잘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본 반도체 디램 업체 엘피다의 인수 업체로 사실상 선정됐다라는 일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디램 업계 1위는 삼성전자였고 3위는 엘피다였는데 이번 인수를 계기로 시장 구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제 엘피다를 인수하게 되면은 마이크론이 그 하이닉스를 제치고 그 점유율 2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그 SK 하이닉스가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엘피다에 입찰을 하기 전에 이미 그 가격 경쟁을 하기도 전에 SK 하이닉스가 입찰을 포기해버렸던 어떤 이유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SK 하이닉스 자금 여력이 지금 엘피다를 고가에 인수해가지고 설비 투자도 충분히 해줄 만큼 이렇게 여력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저께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조사하신 거를 보면 SK 하이닉스가 조사를 해보니까 경쟁사가 엘피다의 이제 공장과 기술력을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경쟁력을 가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입찰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번에 엘피다를 인수하기로 한 마이크론도 보면 마이크론의 자금 상황이 현금이 지금 2.4조 원 정도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엘피다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현금 조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올해 하이닉스가 그 4.3조 원을 들여서 공정 미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자본을 생각해 보면 마이크론은 지금 2.4조 원 말고도 추가로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해야 되고 또 그 회사를 그 하이닉스 수준 정도의 어떤 공정 미세화를 위해서라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마이크론이 엘피다를 잘 인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단 마이크론이 엘피다를 인수한다고 해도 8월 말이나 돼야지 이제 인수가 확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추가적인 조사도 해야 되고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기를 보게 된다면 디램은 이제 한동안 공급 증가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양호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재벌 빵집 논란이 수그러든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엔 재벌 컵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이 단속을 하면서 오히려 대기업 편의점과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 컵밥은 이제 노량진 고시원 앞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컵에다가 밥을 넣고 그 위에 반찬을 얹어주는 이제 간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머니가 가벼운 고시원생들이 이제 싸고 빨리 먹을 수 있어서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제 뉴스에 의하면 이제 대기업 편의점에서 컵밥을 2,000원 수준에 내놓는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제 재벌 빵집에 이어서 재벌 컵밥이 나온다. 뭐 이런 그 기사였는데요. 그 언론에서 말한 대로 재벌 기업이 컵밥이라는 아주 니치 마켓에 들어와서 노점상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편의점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 소비자들의 다양한 편의의 입맛을 충족시키는 아이템 확장으로 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컵밥이라는 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아이템은 아닌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형태의 사업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 사회적으로 거부감이 많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템 선택에 있어서 그 재벌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성투자자문의 안정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였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해서 국내 증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세에서 벗어나서 혼조세로 마감을 네. 했습니다. 이 다우지수만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다시금 조정받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추가 조정이 더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지지했던 자리는 사실 지지선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3차 양적 완화의 기대감이 더 생기기 위해서는 추가적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유로존에서 있는 일들, 특히 뭐 프랑스라든가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실 조정 가능성을 더 열어두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은 채로 대응을 해야겠군요. 자, 프랑스에서 이제 좌파 정권이 다시금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그동안의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 더 훼손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감이 큽니다. 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프랑스와 정책 공조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가능성 또 어느 정도의 폭이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또 이 신재정 협약에 대해서 재협상을 공론하고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습니까? 일단 메르켈 총리가 어저께 언급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프랑스와 정책 공조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정책 공조가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켈은 지난번에 그 유로존 국가들이 모여서 신재정 협약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정책 공조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프랑스와 의견 상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신재정 협약은 적절한 타협을 좀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재정을 긴축하는 데다가 성장을 조금 가미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는 그전에 있었던 신재정 협약을 계속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프랑스가 반기를 두게 되면은 유로존 17개국이 쪼개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로존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또 유로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프랑스가 원하는 거의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위치에서 대화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켈 총리가 신재정 협약에 대해 재협상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서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 모색해야 될 부분이 도대체 무언가라고 본다면 결국 EBI, 그러니까 지난번에 은행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해서 SOC를 공공재 쪽에서 방향을 갖는 그래서 고용을 증대하고 성장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대두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로서는 신재정 협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이번에 올랑드 새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메르켈은 일단 대전제를 깔고서 정책 공조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둘이 만나서 얘기가 있겠지만 신재정 협약을 그대로 이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로존이 한바탕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재협상이 안 된다라는 것은 메르켈 총리의 생각인 것 같고요. 아마도 주변 국가에서는 이번에 올란도 새 대통령이 제시했던 부분을 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프랑스는 어저께 상승을 했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는 유로존에서 별도의 주가의 움직임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랑스만 거의 1.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프랑스는 강세를 계속 유지할 확률이 높고 오히려 독일이나 주변 국가는 좀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명분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프랑스의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재협상의 여지를 최소 50%는 열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재협상의 여지 한 50% 정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스에서도 이 총선 결과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게 될 가능성이 75%로 올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유로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피그스라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라는 국가들이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고요. 도미노식으로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버립니다. 그리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스에 이때까지 쏟아부은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투자가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나 스페인에는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투자한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서로 이렇게 문제가 되게 되면은 그리스로 인해서 유로존은 완전히 붕괴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그리스를 달래기 위한 아마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는 과거에도 한번 이런 배신을 여러 번 때렸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봐도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고 말 바꾸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 연정이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는 다시 한번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을 프랑스나 독일에서 어느 정도 관내해 주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정이 실패했다 그러면 지금은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고 있는 반대파에서 권력을 잡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결에는 프랑스보다는 그리스가 시장에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프랑스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지만 그리스 같은 경우는 원하는 것 자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탈퇴를 해서 자기네 화폐를 쓰든가 아니면 유로존에 완전 복속돼서 거기서 원하는 대로 그 긴축해 나가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프랑스보다는 그리스가 시장에는 더 문제시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유로존 문제는 아직 해결 기미가 전혀 없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유로존에 의해서 주가가 흔들리는지를 좀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스 문제까지 지금까지 유로존 문제를 집중으로 다뤄봤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중국 본토 증시 같은 경우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견조한 모습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0.02% 하락한 2,451.57 포인트에서 장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2,450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할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크진 않은 가운데 이러한 2,450선 박스권 돌파가 가능할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 커지고 있고 중국 증시가 워낙 많이 하락을 했었던 만큼 다른 나라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을 최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의 정책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중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4월 소비자 물가지수 3.4% 내외로 움직임을 보이면서 3월보다 0.2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생산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0.5%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계속적인 물가 압력이 줄어들고 있고 생산자 물가 또한 하락세를 나타냄으로써 중국의 정책적인 부분이 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은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부분도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보험사들의 실적들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싱가포르 투자청인 테마섹이 보험사 주식을 대거 매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급부로 은행주들에 대한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만큼 지수에 이러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업종별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업종별 움직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월부터 4월까지의 가정 하향 매출은 7%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전업종들이 계속적인 상승 기조 이끌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 속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업종을 중심으로 한 순환매 움직임이 나타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따른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중국 본토 지수는 2,450선의 상단 돌파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2,450선을 중심으로 한 혼조장세 움직임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기업부서 팀장 이성규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향후의 경제 전망을 해보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짜보는 이성규의 나비효과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요즘 시장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아예 폭락을 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어려운 생각도 안 들었는데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경제 동향을 자세히 좀 확인을 해보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유럽의 그 정치 불안 문제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과연 QE3를 과연 할 것인가 아닌가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크게 이제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한 얘기죠. 최근에 그 고용 지표와 유럽의 그 불안 문제가 겹치게 되면서 오늘 장은 일부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어제 우리나라 장도 1.6%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 전날만 해도 유럽 국가들하고 미국은 역시나 같이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고용 지표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도 고용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만 다우지수는 한 주간 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3%대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수가 부진했던 것이 지수에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오늘 키워드는 미국이 함부로 양적 완화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못하는지 그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국이 지금 혈안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미국이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도대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보실 것은 일단은 그 최근에 들어서 이 석유와 금의 가격 추이 그리고 석유와 달러의 가격 추이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옆에 차트가 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위쪽에 보이는 선이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금과 석유의 그 비율입니다. 비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고요. 밑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제 석유와 달러의 비율 추이인데 보시게 되면 금과 석유의 비율 추이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와 달러의 추이 비율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달러 가치가 폭락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달러 가치가 폭락하게 됐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에 약간은 문제점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것은 미국이 양적 완화를 단기적으로 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왜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달러 가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미국이 물가 압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원유라는 것은 원유를 결제할 수 있는 통화는 바로 달러입니다. 근데 달러 가치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되겠죠. 대신에 유가는 상당히 비싸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폭락하게 됐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운 측면에 좀 처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가 압력을 받게 됐을 때는 미국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인데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경우 미국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부채 보유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게 있어서 금리 인상은 재앙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 QE3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느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올 상반기부터 미국의 QE3라든지 유럽의 긴축 완화 그리고 중국의 긴축 완화 등을 많이 얘기들을 하면서 증시가 상반기에는 기대감으로 올라갔지만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는 좀 많이 해소되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그 뒤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유가 추이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WTI가 지금 현재 배럴당 100달러를 이탈하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국제 상품 시장에서 역시나 WTI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에서 그 대표적인 선행지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 선행지수가 BDI 지수라고 해서 발틱 운임 지수인데 발틱 운임 지수와 그 이 WTI의 가격 추이와 그리고 28가지의 상품을 조합해서 만든 인덱스 지수인 CRB 지수를 비교해 보게 되면 CRB 지수와 이 WTI 지수는 지난해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BDI 지수는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BDI 지수와 그 WTI는 인위적으로 올렸다고 치더라도
전체적인 CRB 지수 같은 경우는 BDI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보통 BDI가 많이 그 지수를 나타내는 측면이 어떤 것들이냐면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벌크로 움직이는 그런 운임 화물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얼마 정도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이 바로 BDI 지수인데요. BDI 지수는 올라가는데 지금 WTI 지수와 CRB 지수가 내려간다는 것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것이 거짓말을 할까요? 지금 현재 미국이 경기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기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같은 경우는 더욱더 수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가 분명히 가치가 폭락했다는 건 상대적인 유가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국제 투기 세력들이 상품 쪽에 많이 몰렸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쪽은 CRB와 WTI가 되겠다. 그래서 CRB와 WTI 중에서도 분명 조금 더 확실한 것은 상대적으로 가격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WTI가 훨씬 더 고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그 기반이라는 것은 바로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는 측면입니다. 달러 가치가 단기적으로라도 상승을 하고 유가가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국제 상품 시장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시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수치를 나타낼 수 없지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약 90달러 수준,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 해서 약 90달러 수준 전후로 해서 WTI가 하락세를 멈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말 그대로 미국은 달러 가치가 반대로 상승하면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 상품 시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제 상품 시장에서 어떻게 상품들이 가격이 동향이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기업들의 이익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 그대로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간은 정확하게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왜 미국이 또 이 양적 완화를 또 하려고 하느냐?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을 무서워하는 이유를 또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이 돈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섭다고 그러는데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플레이션 형제들이 있죠. 인플레이션,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게 디플레이션, 이런 디플레이션 형제들이 있는데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소비가 어차피 안 이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 추이는 멈출 수 있지만 디플레이션은 어디가 일단 바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가 하락이 이어졌을 때 우리는 더 싸게 사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제 쌀 가마니에 10만 원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경기 침체와 말 그대로 수요 부족의 현상으로 인해서 그 쌀 가격이 5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가능을 해보죠. 앞으로도 전망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쌀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밥을 덜 먹고 쌀 가격이 더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싸게 사라고 노력하기 때문에 더욱더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수요를 급속히 위축시키게 되고요. 그런 수요가 위축시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좀처럼 이 소비라는 것이 활발해지지 못하는 것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빚을 진 사람들한테는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화폐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갚은 사람들이 높은 화폐 가치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디플레이션은 상당히 큰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3차 양적 완화는 결국에 디플레이션이 이어지기 전에 미국은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미국이 왜 디플레이션을 무서워하고 3차 양적 완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그런 점들이 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점들을 쭉 보시게 되면 아마 아실 겁니다. 미국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양적 완화도 할 수 없고요. 긴축도 할 수 없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책을 유럽 시장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긴축 완화를 해주게 되면 국제 유가에 그렇게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유가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달러의 하락 추이와 그리고 유가의 하락 추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역시나 QE3를 미국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중국이 먼저 긴축 완화를 해주지 않으면 미국은 긴축 완화를 할 수 없는 조건에 지금 여전히 놓여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확실히 중국이 맞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뭐 독일을 지지하고 있죠. 긴축 쪽을 지지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점, 그리고 위안화 변동폭을 확대하면서 교역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주려고 하는 중국이라는 점. 중국은 지금 현재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키워드 누구보다도 선택권이 많은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동향을 집중하기보다는 중국 정부에서 그리고 중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이 다른 액션을 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주가 지수라는 것이 받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주택 지표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2012년 1월 기준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 임대료가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3.4% 상승을 했고, 지금 현재 미국 주택 시장 가격은 약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하락 경직 상태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임대 수익이 높다 보니까 말 그대로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죠. 그걸로 이제 임대 주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격을 말 그대로 하방 경직시켜주고 있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주택을 매매를 해서 사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측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택 가격 자체가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죠. 미국 주택시장 좋아 보인다고요. 미국 국채 수익률은 형편없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실질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수준인데 주택 임대료 지금 현재 3.4% 상승해서 약 5%를 5% 정도 지금 되는 수준인데 상당히 좋죠. 채권 수익률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주택을 매입을 해서 말 그대로 자기가 살고 그런 거래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측면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임대주택이 많아지기 때문에 매매주택 같은 경우는 공급이 축소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지표가 호조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회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약간은 금물이다. 그래서 거래량, 그러니까 주택 거래 지수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느냐가 정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냐 나빠지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죠, 미국은.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열쇠는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2분기는 기대를 저버리시는 게 좋고요. 하반기를 기대해 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유가 하락 부분입니다. 유가 하락은 정제 마진 축소를 일으키지만 나프타 가격을 하락을 일으키죠.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종들의 대부분이 원재료를 뭘로 쓰냐면 나프타를 씁니다. 화학 업종이 그동안 원가 부담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측면이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원달러 추이는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양적 완화 이후에 다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전환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입 물가가 분명히 또 완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화학 업종의 전반적인 그 어떤 수익성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경기 전망들을 통해서 알아본 것은 바로 화학 업종이 어떻게 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는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는지, 이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일단 2분기는 크게 져버리시는 게 좋고 3, 4분기 하반기를 좀 기대하면서 우리 화학 업종을 좀 면밀히 좀 살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규 팀장의 나비효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잠시 후 11시부터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원하시는 분 전화와 문자 양쪽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장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10포인트, 5포인트 정도로 나란히 양시장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 2부 순서 투자손자연법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